죄와 벌 17쪽입니다. 들어가시구려 젊은이. 청년이 들어간 크지 않은 방은 노란 벽지와 제라늄 화분, 창에 드리워진 모직 커튼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때마침 방 안은 지는 햇살을 받아 환했다. 그때도 이렇게 해가 비치겠지. 뜻밖에도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가능한 한 아파트 안의 구조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빠른 시선으로 둘러보며 기억해 두려고 애썼다. 그러나 방에는 특별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가구는 노란색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모두 몹시 낡은 것들이었다. 나무 등받이가 구부러진 큼직한 소파와 그 앞에 놓인 타원형 탁자, 창과 창 사이의 벽에 붙은 거울 달린 화장대, 걸상들, 그리고 독일 귀부인이 손에 새를 들고 있는 싸구려 그림들이 표구된 두세 개의 노란 액자들, 이것이 전부였다. 방의 한쪽 구석에 걸린 작은 성상 앞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가구도 마루도 광이 나도록 닦여져 있었다. 모든 것이 윤이 나고 있었다. 리자베타가 한 일이겠지. 청년은 생각했다. 방 어느 구석에서도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늙고 못된 과부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깔끔함이지. 라스콜리니코프는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 두 번째의 작은 방으로 난 문 앞에 처진 옥양목 커튼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그 방에는 노파의 침대와 서랍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아직 한 번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아파트는 이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방으로 들어와서 노파는 아까처럼 그의 정면에 서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엄하게 물었다. 전당품을 가져와서요. 여기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되고 납작한 은시계를 꺼냈다. 쇠줄이 달린 시계 뒷면에는 지구의가 새겨져 있었다. 지난번에 전당 잡힌 물건도 기한이 다 되었는데 벌써 한 달하고도 사흘이 지났구먼. 제가 한 달치 이자도 미리 드릴게요.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젊은이, 연기하든 지금 젊은이 물건을 팔아버리든 그건 내 마음이요. 이 시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러시아 이름은요, 부칭의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료나 이바노브나라는 이름에서 알료나는 이름이고 이바노브나는 부칭, 그러니까 부칭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오브나 또는 예브나를 붙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시시한 물건만 가지고 다니는군요. 젊은이, 이런 물건은 전혀 값이 안 나가요. 지난번 반지는 2루블을 주었지만 그런 반지도 기념품 가게에 가면 1루블 반에 새 것을 살 수 있을걸? 4루블만 주세요. 제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요. 이 시계는 아버지의 유품이거든요. 곧 돈이 생길 거예요. 1루블의 반에 이자를 제하고 주겠소. 그래도 좋다면 1루블 반이라고요? 청년은 외쳤다.
젊은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노파는 그에게 시계를 돌려주었다. 청년은 시계를 받아들고 너무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가볼 만한 곳도 없고 또 여기에 온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주세요. 그는 거칠게 말했다. 노파는 열쇠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커튼 뒤의 다른 방으로 갔다. 청년은 혼자 방 한가운데 서서 호기심을 가지고 옆방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노파가 서랍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건 윗서랍이야. 그는 상상했다. 노파는 열쇠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구나. 모두 쇠고리에 한 뭉치로 꿰어 있어. 다른 것보다 3배나 큰 톱니 모양의 열쇠는 서랍장 열쇠가 아니다. 그렇다면 보석함이나 괴가 또 있을 거야. 그거 참 궁금하군. 괴에 대체로 그런 열쇠를 쓰지? 그건 그렇고 이 모든 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 노파가 돌아왔다. 자, 젊은이. 1루블에 한 달 이자가 10꼬베이니까 하니 1루블 반에서 한 달 이자로 15꼬베이가를 먼저 제하고 그리고 지난번 2루블에 대한 이자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20꼬베이가도 제하는 거요. 그럼 전부 다 합쳐서 35꼬베이가가 되는구먼. 그러니까 젊은이가 시계를 맡기고 받을 돈은 1루블 15꼬베이가요. 자, 받아요. 뭐라고요? 지금 받을 돈이 1루블 15꼬베이가라고요? 정확히 그래요. 청년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돈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기라도 한 듯 밖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자신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제가 어쩌면 알료나 이바노브나 며칠 내로 또 물건 하나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은으로 된 것인데 괜찮은 담뱃값이에요. 친구에게서 돌려받는 대로. 그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는 내내 집에 혼자 계시는가 보지요? 동생은 집에 안 계십니까? 그는 현관으로 나가면서 되도록 태연하게 물었다. 그 애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별일은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몹시 당황한 표정을 한 채 밖으로 나왔다. 이 당혹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마치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 듯이 몇 번씩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마침내 탄식했다. 오 맙소사, 이 모든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짓인가. 정녕 나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야.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정말로 내 머릿속에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단 말인가?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일을 생각해낼 수 있다니. 무엇보다도 더럽다. 불쾌하고 추악하다. 그런데 나는 한 달 내내. 그러나 그는 말로도 탄식으로도 흥분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노파를 찾아갈 때부터 심장을 짓누르면서 괴롭히던 끝없는 혐오감이 이제 아주 커지고 뚜렷해져서 그는 도저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행인들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들과 부딪혀 가면서 취한 사람처럼 길 위를 걸었다. 그는 다음 거리에 와서야 정신을 차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선술집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선술집은 지하층에 있었고 보도에서 계단 아래로 입구가 나 있었다. 이때 마침 문에서는 취객 둘이 나오면서 서로를 부축한 채 욕을 해대며 거리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라스콜리노코프는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껏 그는 한 번도 선술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머리가 어지러운 데다가 목이 타는 듯해 괴로웠다. 그래서 차가운 맥주라도 한 잔 들이키고 싶었다. 더구나 그는 갑자기 힘이 쭉 빠진 것이 배가 고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둠침침하고 지저분한 구석자리에 끈적거리는 탁자 앞에 앉아 맥주를 시킨 뒤 첫 잔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내 마음이 편해지며 생각도 맑아졌다. 이 모든 게 헛소리야. 그는 희망적으로 말했다. 당황할 이유라고는 전혀 없어. 그냥 몸이 약해져서 그래. 맥주 한 잔과 설탕 한 조각, 이거면 금세 정신력도 강해지고 생각도 분명해지고 의지도 견고해지지. 퇴! 이 모든 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이렇게 경멸하듯 침을 내뱉자 그는 곧 어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라도 한 듯이 갑자기 홀가분해졌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시선으로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만 보려는 마음의 움직임조차 병적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직감했다. 그 시간 선술집에는 사람이 적었다. 계단에서 마주쳤던 두세 명의 취객들 외에도 그들의 뒤를 이어서 한꺼번에 5명쯤 되는 한 패거리가 아코디온을 울리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들이 떠나버리자 선술집 안은 텅 비었고 조용해졌다. 선술집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은 맥주에 약간 취해 있는 상인으로 보이는 한 사내와 그의 친구인 듯한 체구가 크고 뚱뚱한 사내뿐이었다. 회색 턱수염을 기르고 짧은 농민 외투를 입은 뚱뚱한 친구는 몹시 취한 채 의자 위에서 졸다가 잠꼬대라도 하는지 가끔 양팔을 쭉 벌리고 손가락을 튀기며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상체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고는 가사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런 가사를 지닌 노래였다. 1년 내내 아내를 애무했네. 1년 내내 아내를 애무했네. 그러다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뽀지아체스키 거리를 걸었지. 옛사랑을 찾았지.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와 장단을 맞춰주지 않았다. 입을 다문 그의 친구는 동료의 이런 발작적인 감흥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마뜩찮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또 다른 한 사람 퇴역 관리의 모습을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끔 술을 홀짝이면서 자신의 작은 잔 앞에 특이한 모습으로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 역시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2. 라스콜리노코프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특히 최근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더욱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사람들의 그의 마음을 왠지 사로잡았다.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생기면서
그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한 달 동안이나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고민과 음울한 흥분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한순간이나마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다른 세계에서 쉬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이 굉장히 더러웠지만 그래도 기꺼이 술집에 남았던 것이다. 술집 주인은 다른 방에 있다가 어디에선가 계단으로 내려와 자주 큰 홀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가 내려오기 전에는 붉은 안감을 많이 접고 사치스럽게 기름칠을 한 그의 장화가 먼저 눈에 띄었다. 그는 반코트와 기름에 찌들어 새까매진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는 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꼭 기름을 잔뜩 먹인 자물통 같았다. 판매대 뒤에는 14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나이가 더 어려 보이는 다른 소년은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음식과 술을 날랐다. 작은 오이와 흑설탕과 생선 조각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 음식들에서 몹시 역겨운 냄새가 났다. 무서워서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술집의 내부는 온통 술의 냄새에 찌들어 있어서 공기만 마시더라도 단 5분이면 취해버릴 것 같았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왠지 말을 붙여보기도 전에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특이한 만남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저쪽에 떨어져 앉은 퇴역관리인 듯한 손님이 바로 그런 인상을 라스콜니코프에게 주었다. 청년은 나중에 몇 번이고 이 첫 인상을 기억해냈고 이것을 어떠한 예감이라고까지 여기게 되었다. 그는 줄곧 관리를 쳐다보았는데 이것은 물론 그쪽에서도 그를 고집스럽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쪽도 그에게 말을 붙여보고 싶은 듯한 눈치였다. 주인을 포함해서 선술집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신분과 교양면에서 보잘것없는 무리들이므로 전혀 상대할 가치와 흥미도 없다는 듯이 그는 그들을 거만하고 경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즉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50살이 넘어 보이는 관리는 다부진 몸집에 중키였고 희끗희끗 샌머리는 벗겨져 있었다. 밤낮 술독에 빠져 사는 까닭에 그의 얼굴과 눈두덩이는 잔뜩 부어 올라 있었고 안색은 누렇다 못해 푸르댕댕했다. 가늘게 쭉 찢어진 눈꺼풀 사이로는 작고 불그스레한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쩐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일종의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물론 그 감격 속에는 사려와 분별이 존재했지만 그와 동시에 광기 같은 것도 언뜻 담고 있었다. 그는 단추조차 떨어진 아주 남루한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매달려 있는 단추 하나를 잠그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결코 예의 범절을 도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무명조끼 밑으로 셔츠 가슴 부분이 더럽게 젖은 채 우글쭈글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관리들이 의뢰하는 방식대로 면도를 했지만 그것도 오래전의 일인지 벌써 푸르스름한 수염이 촘촘히 자라고 있었다. 그래도 그의 몸가짐에서는 어쩐지 관리다운 위엄이 드러나곤 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털을 두 손으로 헝클기도 하고 젖어서 끈적거리는 탁자에 구멍난 팔꿈치를 대고 불안한 모습으로 머리털을 쥐어뜯기도 했다. 마침 그는 똑바로 라스콜니코프를 보며 커다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을 걸어왔다.
네, 오늘은 24쪽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은 라스콜과 콜리니코프인데요. 라스콜이라고 하는 것은 세퍼레이션, 분리하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그 소설의 특징이 선과 악, 성과 속, 과학과 철학, 다시 말해 과학과 형이상학이죠. 이런 양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상과 같은 건데, 이것은 이제 이런 평론가들의 얘기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갈 것이냐의 그런 양극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문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과 속, 선과 악, 또 과학과 형이상학,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가장 기본 구조는 복음적 구조 안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분리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노파가 정말 그 요즘 얘기하는 악의 축이라는 겁니다. 악의 축이기 때문에 그 정말 가난한 대학생들을 돈을 빌려주고 또 고리대금을 받는, 그 피를 뽑아먹는, 가난한 사람의 등을 쳐서 부를 추구하는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살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노파의 집도 갔고, 괴로우니까 술집도 가고, 또 술집 속에서 이제 이 퇴역 관리죠. 이런 이 관리를 만나면서 또 인간적인 고뇌도 이제 서로 만나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